야, 조미현, 물에서 나오니까 몸매가 확실히 보이네. 이런 데서 남자들이랑 같이 훈련 받으려는 각오는 하고 왔겠지? 박진혁 상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습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날카롭게 울렸다. 동해안 특수전 훈련장 해안가에서 방금 수중 훈련을 마치고 올라온 조미현 중사의 온몸이 순간 얼어붙었다. 2024년 9월 그날 새벽 해가 뜨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다. 물에 젖은 전투복이 몸에 달라붙어 있는 상황에서 던져진 그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 박진혁 상사의 시선이 조미현 중사의 몸을 위아래로 훑는 것이 느껴졌고 주변에 있던 다른 남성 대원들도 어색한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동조와 묵인이 섞여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집에서 차 한 잔 마시며 듣고 계신지 아니면 산책하며 듣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해군 특수전단 제7해상 기동대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예화된 특수부대 중 하나였다. 북한의 침투를 저지하고 해상에서 벌어지는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주임무였고 그곳에 소속된 모든 인원은 지원에 의해 선발된 직업군인들이었다. 조미현 중사도 그중 한 명이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해군으로 전속되어 특수전 요원이 된 그녀는 지금까지 3년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에 임해왔다. 하지만 박진혁 상사는 달랐다. 그는 조미현 중사보다 1년 먼저 이 부대에 배속된 베테랑이었고 자신이 여군보다 우위에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특히 조미현 중사가 들어온 이후로 그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이고 불쾌해졌다. 중사님, 저는 훈련에 임하는 자세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조미현 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박진혁 상사는 코웃음을 쳤다. 자세? 하 그래, 자세는 참 좋더라. 특히 물속에서 움직이는 모습 말이야. 근데 말이지 조중사, 여기는 놀이터가 아니라고. 그는 한 발 더 다가와 조미현 중사의 어깨를 거칠게 두드렸다. 진짜 특수전이 뭔지 알고 싶으면 나한테 따로 배워야겠어. 물론 개인적으로 말이지. 그 순간 조미현 중사의 얼굴이 붉어졌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속에서 끌어올랐지만 계급사회인 군대에서 상급자에게 대들 수는 없었다. 더군다나 여기는 남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특수부대였다. 주변에 있던 다른 대원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김동훈 하사가 잠깐 조미현 중사 쪽으로 시선을 보냈지만 박진혁 상사의 눈빛을 받고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이런 일이 벌어져도 아무도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조미현 중사는 뼈저리게 느꼈다. 상사님, 훈련 시간입니다. 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이 멀리서 소리쳤지만 박진혁 상사는 여전히 조미현 중사 앞에서 비켜나지 않았다. 그래, 훈련. 오늘은 야간 전투 잠입 수영이지? 조중사, 준비는 됐나?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의심이 가득했다. 혹시 무서우면 빠져도 되거든. 여자가 할 수 있는 훈련이 아니니까. 조미현 중사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가 지금까지 받아온 모든 훈련과 교육, 그리고 자신이 쌓아온 실력을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그의 의도대로 흘러갈 것이 뻔했다.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조미현 중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박진혁 상사가 빙긋 웃었다. 그래? 그럼 오늘 밤 제대로 볼 수 있겠네. 과연 여자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말이야. 훈련장 한쪽에서 지켜보던 최원석 대위가 다가왔다. 그는 이 부대의 작전과장으로 모든 훈련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그조차 박진혁 상사의 행동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듯한 분위기였다. 자, 이제 브리핑 시작하겠다. 최원석 대위가 말했다. 오늘 밤 훈련은 야간 전투 잠입 수영이다. 목표 지점까지 2km를 수중으로 이동한 뒤 해안에 상륙해서 적진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수온은 영상 12도, 파고는 1m에서 1.5m 사이다. 조미현 중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늘 밤 훈련에서 반드시 최고의 성과를 내서
그들의 편견을 깨뜨리겠다고 말이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박진혁 상사가 단순히 여성을 무시하는 수준을 넘어서 더 악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새벽 2시 30분 동해의 거친 파도가 해안가 바위를 때리는 소리가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달빛도 구름에 가려져 있어서 바다는 검은 잉크처럼 어두웠다. 이런 조건에서 수중 침투 훈련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했지만 실전에서는 더 나쁜 조건에서도 작전을 수행해야 했다. 조미현 중사는 잠수복을 착용하고 장비를 점검했다. 호흡기, 수중 통신 장비, 방수 배낭, 그리고 훈련용 무기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녀는 이런 장비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남성 대원들 못지않은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박진혁 상사는 계속해서 그녀를 의식하게 만드는 말들을 던졌다. 야, 조중사 잠수복 사이즈 맞나? 너무 타이트한 거 아니야? 그의 시선이 다시 한번 조미현 중사의 몸을 훑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점검해 줄 수도 있는데. 주변 대원들이 또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조미현 중사의 귀에는 조롱으로 들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장비 점검을 마쳤다. 말로 대응하기보다는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다. 자, 이제 바다로 들어간다. 최원석 대위의 명령이 떨어지자 모든 대원들이 일제히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차가운 바닷물이 몸을 감싸자 조미현 중사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다. 물속에서만큼은 그 누구의 시선도 피할 수 있었고 오직 자신의 실력만이 중요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박진혁 상사가 물속에서도 그녀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밤 훈련이 그녀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어둠 속에서 펼쳐질 악몽의 시작이었다.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조미현 중사는 필사적으로 헤엄쳤다. 목표 지점까지는 아직 1km가 더 남아 있었고 파도는 예상보다 거셌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박진혁 상사의 조롱 어린 시선과 도전적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여자가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보자. 그 말을 증명하듯 조미현 중사는 다른 대원들과 보조를 맞춰가며 꾸준히 전진했다. 수중에서 15분이 지나자 몸이 점점 차가워졌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계속 나아갔다. 특수전 요원이 되기 위해 받았던 혹독한 훈련들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박진혁 상사는 물속에서도 그녀를 괴롭히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수중 통신 장비를 통해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더욱 노골적이었다. 조중사, 숨이 차나? 아직 절반도 안 왔는데 벌써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물속에서는 표정을 볼 수 없었지만 그의 조롱하는 어조는 선명하게 전해졌다. 혹시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싶으면 말해. 내가 구조해 줄 수도 있거든. 물론 대가는 있겠지만 말이야. 조미현 중사는 통신기를 끄고 싶었지만 훈련 중에는 절대 그럴 수 없었다. 대신 그녀는 더 빠르게 헤엄치기 시작했다. 분노가 오히려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첫 번째 중간 지점에 도착했을 때 모든 대원들이 일시적으로 부상했다. 휴식 시간은 단 3분뿐이었다. 조미현 중사가 호흡을 정리하고 있을 때 박진혁 상사가 그녀 옆으로 헤엄쳐왔다. 어때? 생각보다 힘들지? 그는 일부러 조미현 중사에게 가까이 다가와 몸을 밀착시켰다. 춥지? 내가 좀 따뜻하게 해줄까? 조미현 중사가 몸을 피하려 하자 박진혁 상사는 억지로 그녀의 팔을 잡았다. 야, 왜 피해? 같은 부대 동료인데 이 정도 스킨십도 못해? 그의 손이 조미현 중사의 허리 쪽으로 내려가려는 순간 그녀는 재빨리 몸을 돌려 거리를 벌렸다. 상사님, 훈련에 집중하겠습니다. 조미현 중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지만 박진혁 상사는 오히려 더 흥미로워하는 듯 했다. 아, 성격 더럽네. 그래, 그런 식으로 나오라고. 더 재밌어지잖아. 그가 비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기억해둬. 여기서는 내가 선배고 너는 후배야. 예의는 지켜야지. 다른 대원들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는 재미있어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조미현 중사는 이 순간 자신이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계속 진행한다.
최원석 대위의 명령이 떨어지자 모든 대원들이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박진혁 상사가 의도적으로 조미현 중사 바로 뒤에서 헤엄쳤다. 물속에서 그는 더욱 대담해졌다. 조미현 중사의 다리를 일부러 건드리거나 지나가는 척하면서 몸을 밀착시키는 행동을 반복했다. 통신기로는 계속해서 성희롱성 발언들을 쏟아냈다. 조중사 물속에서도 몸매가 좋네. 잠수복이 딱 맞는 게 참 예쁘다. 나중에 훈련 끝나고 따로 만날래? 개인적으로 더 자세히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여자 특수전 요원이 어떤 건지 정말 궁금하거든. 조미현 중사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훈련을 포기할 수 없었다. 포기하는 순간 그들의 편견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함께 체력적인 부담도 점점 커져갔다. 두 번째 중간 지점에서 조미현 중사는 평소보다 훨씬 지쳐 있었다. 단순히 물리적인 피로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몸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호흡이 거칠어지고 손발이 차가워졌다. 조중사 얼굴이 안 좋은데? 박진혁 상사가 가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한계인가? 그럼 솔직히 말해. 부끄러운 일 아니야. 애초에 여자가 할 수 있는 훈련이 아니었거든. 아닙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조미현 중사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지만 그녀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확했다. 무리하지 마. 지금이라도 포기하면 내가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있어. 박진혁 상사의 말에는 겉으로는 배려하는 듯한 어조가 있었지만 그 속에 숨은 의도는 전혀 달랐다. 물론 그 대신 내 말 좀 들어야겠지만 말이야. 조미현 중사는 그의 진짜 의도를 알아챘다. 그는 처음부터 그녀를 한계 상황으로 몰아넣어서 결국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려는 계획이었다. 그렇게 되면 그녀는 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괜찮습니다. 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조미현 중사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다. 마지막 구간이 시작되었다. 목표 지점까지는 이제 500m 정도 남았지만 조미현 중사의 몸은 한계에 가까워졌다. 차가운 바닷물과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근육의 경련이 일기 시작했다. 박진혁 상사는 이런 그녀의 상태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더욱 적극적으로 그녀에게 접근했다. 조중사, 정말 위험해 보이는데? 내가 도와줄까? 그의 손이 조미현 중사의 허리를 감으려는 순간 그녀는 필사적으로 몸을 틀어 피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말았다. 파도에 휩쓸린 조미현 중사는 잠깐 물속으로 가라앉았고 호흡기에 물이 들어가면서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 순간 박진혁 상사가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다. 자, 이제 내 말 들을 거지? 그의 목소리가 조미현 중사의 귓가에 속삭였다. 물속에서 그의 손이 그녀의 몸을 더듬기 시작했다. 위험한 상황에서 구해줬으니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조미현 중사는 공포와 분노로 몸이 떨렸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의 도움 없이는 정말 위험할 수도 있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아야 했다. 내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박진혁 상사가 계속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 말 좀 들어야겠지? 특히 훈련 끝나고 말이야. 목표 지점에 도착했을 때 조미현 중사는 완전히 탈진 상태였다. 해안에 올라와서도 몸이 심하게 떨렸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몸의 피로가 아니라 방금 당한 치욕이었다. 수고했어, 조중사. 박진혁 상사가 다른 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마치 친절한 선배인 것처럼 말했다. 역시 여자는 한계가 있어. 다음에는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조미현 중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항의하고 싶었지만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었다. 오히려 그가 자신을 구해줬다는 식으로 상황을 만들어버렸다. 참, 훈련 끝나고 부대로 돌아가기 전에 잠깐 얘기할 게 있어. 박진혁 상사의 말에 조미현 중사의 온몸이 굳어졌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른 대원들이 장비를 정리하는 동안 박진혁 상사는 조미현 중사를 구석진 곳으로 불렀다. 오늘 일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없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거야.
그의 손이 다시 그녀의 어깨에 올려졌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을 텐데 우리 사이 좀 더 가까워져야 하지 않을까? 조미현 중사는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다. 이것이 정말 대한민국 군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지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여기서는 그녀가 완전히 혼자였다. 훈련이 끝나고 부대로 돌아가는 길 조미현 중사는 다른 대원들보다 뒤처져서 걸었다. 몸은 탈진 상태였고 정신적 충격도 컸다. 박진혁 상사가 물속에서 한 행동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의 손길과 속삭임 그리고 다른 대원들의 무관심한 시선들이 악몽처럼 떠올랐다.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부대까지는 아직 15분 정도 더 걸어야 했고 산길은 어둡고 험했다. 조미현 중사는 혼자서 천천히 걸으며 마음을 추스르려 했다. 하지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조중사, 왜 이렇게 느려? 박진혁 상사의 목소리였다. 다른 대원들은 이미 앞서 가버렸고 이제 이 어두운 산길에는 둘만 남았다. 혹시 아직도 아까 일 때문에 기분이 안 좋나? 조미현 중사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걸었다. 하지만 박진혁 상사는 그녀를 따라잡더니 옆에서 걷기 시작했다. 야, 무시하지 마. 선배가 말하는데 대답은 해야지. 죄송합니다. 몸이 좀 피곤해서요. 조미현 중사가 간신히 대답했다. 피곤해? 그럼 내가 좀 도와줄까? 박진혁 상사의 손이 갑자기 조미현 중사의 허리를 감았다.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조미현 중사가 몸을 비틀어 빠져나가려 하자 박진혁 상사의 표정이 순간 변했다. 야, 왜 이렇게 나와? 아까도 그렇고 자꾸 피하기만 하네. 상사님, 지금은 정말 몸이 안 좋습니다. 부대 가서 쉬고 싶어요. 조미현 중사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하지만 박진혁 상사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다. 몸이 안 좋다고? 그럼 내가 치료해 줄까? 아까 물속에서도 내가 구해줬잖아. 이제 고마워할 때가 된 거 아니야? 그의 손이 다시 조미현 중사에게 뻗어왔다. 이번에는 더욱 노골적이었다. 조미현 중사가 뒤로 물러서려 하자 박진혁 상사가 갑자기 그녀의 손목을 강하게 잡았다. 야, 도대체 뭐가 그렇게 거만해? 내가 친절하게 대해주는데. 왜 계속 거부해?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여자가 특수부대에서 살아남으려면 남자들이랑 잘 지내야 하는 거 아니야? 손 놓아주세요. 조미현 중사가 손목을 빼려 했지만 박진혁 상사의 힘이 더 셌다. 놓아달라고? 하, 참 웃기네. 그럼 뭔가 줘야 놓아주지. 그의 다른 손이 조미현 중사의 어깨를 거칠게 누르면서 벽으로 밀어붙였다. 오늘 밤 내가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줬는데 이 정도 보답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조미현 중사는 공포에 떨었다. 이곳은 완전히 외진 곳이었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었다. 상사님, 제발 그만하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안 돼? 왜 안 돼? 박진혁 상사가 비웃었다. 여기서는 내가 법이야. 너 같은 여자 따위가 뭘 할 수 있겠어? 그 순간 조미현 중사가 필사적으로 몸을 틀어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박진혁 상사는 그녀를 더 강하게 붙잡으며 벽에 밀어붙였다. 그 과정에서 조미현 중사의 머리가 나무에 부딪혔다. 아! 조미현 중사가 비명을 질렀지만 산속이라 아무도 들을 수 없었다. 시끄러워. 조용히 해. 박진혁 상사가 그녀의 입을 막으려 하자 조미현 중사는 더욱 격렬하게 저항했다. 하지만 그 저항이 오히려 그를 더욱 흥분시켰다. 그래, 그렇게 나와봐. 더 재밌어지잖아. 그의 주먹이 조미현 중사의 옆구리를 때렸다. 여자가 남자한테 대들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가르쳐 줄게. 조미현 중사는 고통에 몸을 구부렸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특수전 훈련에서 배운 격투 기술을 써서 반격하려 했다. 그러나 탈진 상태에서는 평소 실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싸우려고? 재밌네. 박진혁 상사가 더욱 거칠어졌다. 그의 주먹이 이번에는 조미현 중사의 얼굴을 겨냥했다. 특수전 교육받았다고 나한테 대들 생각이야? 조미현 중사가 고개를 돌려 주먹을 피하려 했지만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다.
주먹이 그녀의 관자놀이를 스쳤고 순간 시야가 흐려졌다. 그만. 조미현 중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뭐라고? 잘 안 들리는데? 박진혁 상사가 더욱 가까이 다가오며 말했다. 목소리 좀 크게 해봐. 뭘 원하는지 확실히 말해보라고. 조미현 중사는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머리에서 따뜻한 것이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다. 아마도 피었을 것이다. 하지만 박진혁 상사는 멈추지 않았다. 야, 정신 차려. 아직 끝난 거 아니야. 그가 조미현 중사의 뺨을 때렸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제대로 반응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 순간 멀리서 다른 대원들을 찾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중사, 박상사, 어디 계십니까? 박진혁 상사는 재빨리 조미현 중사에게서 손을 뗐다. 그리고 마치 그녀가 쓰러진 것을 발견한 것처럼 연기했다. 조중사, 조중사, 왜 이래? 김동훈 하사와 다른 대원 둘이 달려왔다.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쓰러졌어. 아마 훈련 중에 무리했나 봐. 박진혁 상사의 목소리는 당황한 것처럼 들렸다. 빨리 의무실로 옮겨야겠어. 조미현 중사는 의식을 잃은 채로 실려갔다. 그녀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얼굴에는 멍자국이 생겨 있었다. 하지만 박진혁 상사는 계속해서 훈련 중 사고라고 주장했다. 새벽 5시 부대 의무실에서 이정민 하사가 조미현 중사를 진찰했다. 군의관이 아닌 의무병이었지만 그는 오랜 경험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상하네요. 이정민 하사가 혼잣말을 했다. 머리의 외상과 얼굴의 멍 패턴이 단순한 넘어짐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최원석 대위가 의무실로 들어왔다. 상황이 어때? 대위님, 환자의 상태가. 이정민 하사가 말을 시작하려 하자 최원석 대위가 손을 들어 막았다. 훈련 중 사고로 기록해. 과로와 탈진으로 인한 실신이야. 최원석 대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하지만 외상 패턴이. 이정민 하사가 다시 말하려 하자 최원석 대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하사, 내 말 안 들려? 훈련 중 사고라고 했어. 다른 말은 필요 없어. 그는 잠시 멈춘 뒤 덧붙였다. 혹시 다른 얘기를 하고 다니면 너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심해. 이정민 하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몰래 조미현 중사의 상처 사진을 촬영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새벽 6시 부대장 한승복 대령에게 보고가 올라갔다. 제7해상 기동대대 조미현 중사 야간 훈련 중 과로로 인한 실신. 현재 의무실에서 치료 중. 한승복 대령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말했다. 혹시 다른 문제는 없나? 없습니다. 단순한 훈련 사고입니다. 최원석 대위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한승복 대령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을 지었다. 혹시 박진혁 상사와 관련된 건 아니겠지? 그 친구 전에도 문제가 있었잖아. 전혀 관련 없습니다. 오히려 박 상사가 쓰러진 조중사를 발견해서 구조한 겁니다. 최원석 대위의 거짓말은 능숙했다. 그래? 그럼 됐고. 한승복 대령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사실 그도 여군과 관련된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정민 하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몰래 상급 부대 의무대에 전화를 걸었다. 여기 의무실 이정민 하사입니다. 혹시 외상 전문의와 상담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가? 폭행 의심 환자가 있는데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전화 건너편이 잠시 조용해졌다.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그리고 그런 민감한 문제는 함부로 전화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환자의 상태가. 됐어. 부대 내에서 알아서 처리해. 전화가 끊어졌다. 이정민 하사는 좌절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조미현 중사의 의료 기록을 정확히 작성하고 사진 증거도 보관하기로 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다. 오전 8시 조미현 중사가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의 첫 마디는 이것이었다. 박진혁 상사가. 그가 저를. 하지만 옆에 있던 최원석 대위가 재빨리 말을 막았다.
조중사, 넌 훈련 중에 과로로 쓰러진 거야. 다른 건 기억하지 마. 조미현 중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진실이 묻히고 있었다. 조미현 중사가 의식을 되찾은 지 이 시간이 지난 오전 10시, 이정민 하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몰래 휴대폰을 꺼내 해군본부 수사단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해군 수사단입니까? 저는 제7해상 기동대대 의무실 이정민 하사입니다. 긴급히 보고할 사안이 있습니다. 전화 너머 수사관의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인가? 여군 부사관에 대한 폭행 사건입니다. 의도적으로 은폐되고 있습니다. 이정민 하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수사단에서는 즉시 반응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오. 조미현 중사님이 야간 훈련 후 머리에 외상을 입고 의식을 잃었는데 상처 패턴이 단순 낙상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가격한 흔적입니다. 하지만 부대에서는 훈련 사고로 처리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하사가 말을 마치자 수사관이 심각한 목소리로 답했다. 알겠다. 지금 즉시 현장으로 가겠다. 그리고 하사, 증거를 절대 훼손하지 마라. 한편 의무실에서 조미현 중사는 천천히 기억을 되살리고 있었다.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웠지만 박진혁 상사가 자신에게 한 일들이 조금씩 떠올랐다. 그의 더러운 손길, 협박하는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에 당한 폭행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다. 제가 기억하는 건 조미현 중사가 말을 시작하려 하자 최원석 대위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조중사, 지금은 쉬어야 할 때야. 괜한 말은 하지 마. 하지만 조미현 중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대위님,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박진혁 상사가 저를 폭행했습니다. 최원석 대위의 표정이 싸늘해졌다. 조중사, 정신이 아직 제대로 안 돌아온 모양이네. 내가 기억하는 건 착각이야. 넌 그냥 훈련 중에 과로로 쓰러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섞여 있었다. 혹시 잘못된 기억을 퍼뜨리면 부대 전체가 피해를 볼 수도 있어.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 조미현 중사는 그의 말 속에 숨겨진 협박을 알아챘다. 하지만 그녀는 굴복할 수 없었다. 대위님,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입니다. 그 순간 의무실 문이 열리며 해군 수사단 소속 정재호 중령이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수사관 둘이 따라왔다. 저는 해군 수사단 정재호 중령입니다. 이곳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조사하러 왔습니다. 최원석 대위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중령님, 무슨 사건 말씀이십니까? 여기는 단순한 훈련 사고였는데요. 정재호 중령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건 우리가 조사해서 판단할 일입니다. 조미현 중사,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조미현 중사는 마침내 말할 기회를 얻었다. 중령님, 저는 박진혁 상사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그가 저를 성추행하려 했고 제가 거부하자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최원석 대위가 급히 끼어들었다. 중령님, 환자가 아직 정신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다쳐서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재호 중령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조미현 중사에게 계속 질문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보시오. 조미현 중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의 일을 상세히 설명했다. 수중 훈련 중 박진혁 상사의 성희롱, 물속에서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서 벌어진 폭행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다. 정재호 중령은 그녀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메모했다. 다른 목격자는 없었습니까? 산길에서는 저희 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훈련 중 다른 대원들도 박진혁 상사의 행동을 봤을 겁니다. 조미현 중사의 증언이 끝나자 정재호 중령은 이정민 하사를 불렀다. 의무병, 환자의 상처를 진찰한 소견을 말해보시오. 이정민 하사는 잠깐 최원석 대위의 눈치를 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중령님, 환자의 머리 외상과 얼굴멍은 단순한 낙상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가격한 흔적이 명확합니다. 그는 몰래 촬영해둔 사진들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특히 관자놀이 부분의 타박상은 주먹이나 둔기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후두부의 열상은 뒤로 넘어지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벽이나 나무에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원석 대위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하사,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부대 명령을 어기고 있어. 정재호 중령이 차갑게 말했다. 대위, 수사 방해하지 마시오. 하사, 계속 설명하시오. 이정민 하사는 더욱 자신감을 얻어 말했다. 그리고 환자의 손목과 팔에도 강하게 잡힌 흔적이 있습니다. 이는 누군가가 강제로 붙잡았다는 증거입니다. 정재호 중령은 모든 사진을 수거하고 이정민 하사에게 정식 진단서 작성을 지시했다. 이 사건은 이제 해군 수사단이 직접 수사합니다. 관련자들은 모두 조사 대상입니다. 오후 1시 박진혁 상사가 수사실로 불려왔다. 그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습니까? 정재호 중령이 직접 신문을 맡았다. 어젯밤 훈련 후 조미현 중사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시오. 박진혁 상사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별일 없었습니다. 조중사가 훈련 중에 무리를 해서 돌아오는 길에 쓰러졌고 제가 발견해서 부대로 데려온 것뿐입니다. 그럼 조미현 중사의 상처는 어떻게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오? 아마 쓰러지면서 바위나 나무에 부딪혔을 겁니다. 산길이 어둡고 험해서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죠. 정재호 중령은 그의 말을 듣고 있다가 갑자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럼 상사 손에 난 상처는 뭡니까? 박진혁 상사가 당황하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그의 손등과 손가락 관절에는 작은 상처들이 있었다. 누군가를 때렸을 때 생기는 전형적인 상처였다. 이건 훈련 중에 생긴 겁니다. 훈련 중에요? 수중 훈련에서 손에 그런 상처가 생길 이유가 있습니까? 박진혁 상사는 말문이 막혔다. 그 순간 수사실 문이 열리며 또 다른 수사관이 들어왔다. 중령님, 긴급 보고가 있습니다. 정재호 중령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박진혁 상사는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다. 수분 후 돌아온 정재호 중령의 표정은 더욱 심각했다. 상사, 혹시 어젯밤 산길에서 흰색 승합차를 본 적이 있습니까? 박진혁 상사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조미현 중사가 의식을 잃기 직전에 흰색 승합차를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검은 전투복에 노란 방패 패치를 달고 있었다고 합니다. 박진혁 상사는 명백히 당황했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움직였다. 저는 그런 차 못 봤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럼 노란 방패 패치가 뭔지 아십니까? 정재호 중령의 질문에 박진혁 상사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노란 방패 패치는 특정 민간 군사업체의 표식이었고 일반 군인들은 잘 모르는 것이었다. 하지만 박진혁 상사의 반응을 보면 그가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수사는 점점 더 큰 그림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오후 3시 해군 본부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왔다. 제7해상 기동대대 조미현 중사 폭행 사건 외부 세력 개입 의혹. 해군 참모총장 김철수 대장이 직접 사건 브리핑을 받았다. 민간 군사업체 개입이라고?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입니까? 정보 참모가 자료를 펼치며 설명했다. 노란 방패 패치는 퍼시픽 시큐리티라는 민간 군사업체의 표식입니다. 이 업체는 작년 서해 도서지역 사건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김철수 대장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작년 서해 사건이라면? 네, 조미현 중사가 바로 그 사건의 생존자입니다. 당시 북한 침투 저지 작전 중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고 조미현 중사가 유일한 목격자였습니다. 정보 참모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그럼 이번 사건이 단순한 성폭행이 아니라 네, 조미현 중사를 침묵시키려는 조직적인 시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군 본부는 즉시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결정했다. 해군 수사단뿐만 아니라 국군 수사단 그리고 국정원까지 합류한 대규모 수사 조직이었다. 사건의 배후에 국가 기밀과 관련된 더 큰 음모가 숨어 있을 가능성 때문이었다. 오후 4시 조미현 중사는 다시 한번 정밀한 조사를 받았다. 이번에는 국정원 소속 전문 조사관이 직접 나섰다.
중사님, 작년 서해 도서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미현 중사는 깊은 숨을 쉬었다. 그 사건은 그녀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였다. 작년 8월 15일 밤 저희 부대는 백령도 인근에서 북한 침투 저지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일어난 일은 단순한 침투 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간인들이 섞여 있었는데 누군가가 발포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게 잘못된 명령이라고 생각해서 만류했지만 누가 발포 명령을 내렸습니까? 그때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 명령이 정식 지휘 계통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조사관이 더 구체적으로 물었다. 다른 곳이라면? 민간 군사업체였습니다. 그들이 현장에 있었고 실제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이용당한 것뿐이었습니다. 조미현 중사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민간 군사업체가 국군 작전에 개입해서 민간인 살상을 지시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당신을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밤의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오후 6시 박진혁 상사의 휴대폰과 개인 물품을 압수수색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것이 발견됐다. 그의 휴대폰에는 퍼시픽 시큐리티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이 있었다. 목표 침묵 작업 완료 시 보상 지급, 흔적 남기지 말고. 깔끔하게 처리, 필요시 추가 지원 가능 등의 내용이었다. 박진혁 상사는 단순한 성범죄자가 아니라 돈을 받고 조미현 중사를 해치려 한 청부업자였다. 수사팀은 즉시 퍼시픽 시큐리티 본사를 수색했다. 하지만 이미 주요 인물들은 자취를 감춘 뒤였다. 사무실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물리적으로 파괴되어 있었다. 다만 실수로 남겨진 한 장의 메모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김태현 고문과 최종 미팅 마이너스 조미현 처리 방안 논의 김태현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순간이었다. 국정원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 결과 김태현은 전직 해군 특수전 사령관이자 현재 국방부 정책고문으로 활동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작년 서해 사건 당시에도 현장 지휘관 중 한 명이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김태현이 작년 사건의 진실을 묻기 위해 조미현 중사를 제거하려 했고 박진혁 상사를 이용해 성폭행으로 위장한 살인을 시도한 것이었다. 저녁 7시 긴급 수사회의가 열렸다. 해군 참모총장, 국정원 차장, 국군 수사단장이 모두 참석했다.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정재우 중령이 보고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군내 성폭력이 아니라 국가기밀 은폐를 위한 조직적 범죄입니다. 국정원 차장이 물었다. 김태현의 현재 위치는 파악됐나? 아직입니다. 하지만 그의 동향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 사건은 반드시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 군의 명예가 걸린 문제다. 한편 조미현 중사는 특별보호병실로 이송됐다. 그녀의 생명이 여전히 위험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1년 전 그 끔찍한 밤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이번에는 진실을 밝힐 기회가 있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기로 다시 한번 다짐했다. 아무리 큰 세력이 자신을 막으려 해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낼 것이라고 말이다. 저녁 8시 국정원 지하 분석실에서는 김태현에 대한 전면적인 신원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대형 스크린에는 그의 군 경력과 현재 활동 내역이 상세히 표시되어 있었다. 분석관 최수진 차장이 브리핑을 시작했다. 김태현 현재 나이 52세, 해군사관학교 39기 졸업 후 해군 특수전 부대에서 20년간 복무했습니다. 2019년 준장으로 전역한 뒤 현재는 국방부 정책고문으로 활동 중입니다. 참석자들이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를 살펴봤다. 문제는 그의 전역 배경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개인 사정으로 조기 전역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작전 중 민간인 피해 사건으로 인한 징계성 전역이었습니다. 해군 수사단 정재우 중령이 질문했다. 그 민간인 피해 사건이 작년 서해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김태현은 작년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유사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최수진 차장이 새로운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2017년 연평도 인근 작전, 2018년 대청도 순찰 작전에서도 불필요한 무력 사용으로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모두 김태현이 현장 지휘관이었던 작전들입니다. 국정원 차장 박명수가 이를 악물었다. 그럼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공격했다는 말입니까? 그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최수진 차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김태현은 전역 후 퍼시픽 시큐리티라는 민간 군사업체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하는 일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할 수 없는 더러운 작업들입니다. 화면에 퍼시픽 시큐리티의 조직도가 나타났다. 표면적으로는 해상 보안 서비스 업체지만 실제로는 정부 고위층의 지시를 받아 비밀 작전을 수행합니다. 특히 불편한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일을 전문으로 합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한편 같은 시각 조미현 중사는 특별보호병실에서 작년 서해 사건에 대한 상세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국정원 조사관 김동연 과장이 옆에서 지켜보며 필요한 질문을 던졌다. 중사님, 작년 8월 15일 밤 작전에 대해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미현 중사는 깊은 숨을 쉬며 그날 밤의 기억을 되살렸다. 저희 부대는 백령도 서쪽 3km 지점에서 북한 침투 정찰정을 발견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해보니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북한 정찰정이 아니라 중국 어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북한 탈북민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남한으로 망명하려던 것 같았습니다. 조미현 중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희는 그들을 구조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발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누가 그 명령을 내렸습니까? 처음에는 작전 지휘소에서 나온 명령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현장에 와 있던 민간인이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그 민간인이 김태현입니까? 네, 맞습니다. 조미현 중사는 계속해서 그날 밤의 참상을 설명했다. 김태현은 검은 전투복을 입고 있었고 가슴에 노란 방패 패치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전기로 누군가와 통화하더니 갑자기 발포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게 잘못된 명령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대원들에게 사격을 중지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김태현이 저에게 총을 겨누며 명령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간인을 향해 총을 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직접 저를 기절시켰습니다. 조미현 중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모든 게 끝나 있었습니다. 탈북민들은 모두 죽어 있었고 중국 어선은 침몰해 있었습니다. 김동연 과장이 더 구체적으로 물었다. 그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됐습니까? 공식적으로는 북한 침투 정찰정과의 교전으로 발표됐습니다. 탈북민들의 존재는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저는 그 진실을 말하려 했지만 김태현이 제 가족을 위협했습니다. 조미현 중사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제가 입을 열면 제 부모님과 동생에게 해를 가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간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다시 당신을 제거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마 제가 계속 살아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할지도 모르니까요. 밤 9시 국정원 본부에서는 김태현의 현재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었다. 통신감청팀과 위성추적팀이 총동원됐지만 김태현은 마치 증발한 것처럼 자취를 감췄다. 감청팀장 이승호 차장이 보고했다. 김태현의 휴대폰은 어제 오후부터 꺼져 있고 자동차 GPS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없습니다. 수사본부장 강철민 차장이 답답해했다. 그럼 완전히 잠적한 건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혼자 움직이지는 않을 겁니다. 퍼시픽 시큐리티에는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때 위성추적팀에서 중요한 발견을 했다. 차장님, 김태현의 별장에서 이상한 신호가 감지됩니다. 무슨 신호? 고출력 통신 장비에서 나오는 전파입니다. 누군가 암호화된 통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철민 차장이 즉시 지시했다.
특공대를 보내라.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상대방도 프로니까 함정일 수도 있어. 1시간 후 특공대가 경기도 가평에 있는 김태현의 별장을 급습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다만 급하게 빠져나간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별장 지하실에서 중요한 발견이 있었다. 대형 모니터와 통신 장비들이 설치된 비밀 지휘소였다. 벽에는 여러 사람들의 사진과 신상 정보가 붙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조미현 중사의 사진도 있었다. 사진 위에는 빨간 펜으로 제거 대상 1순위라고 적혀 있었다. 특공대장 민준호 소령이 무전으로 보고했다. 본부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김태현이 여러 명을 제거 대상으로 선정해놨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총 7명입니다. 모두 작년 서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지하실 한쪽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자료가 발견됐다. 김태현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침묵 계획이라는 문서였다. 이 문서에는 작년 서해 사건의 목격자들을 체계적으로 제거하는 계획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1단계 직접적 목격자 제거 마이너스 조미현 중사 우선, 2단계 간접 목격자 회유 또는 제거, 3단계 물적 증거 완전 소거 등의 내용이었다. 가장 끔찍한 것은 각 목격자들을 제거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조미현 중사의 경우 성폭행으로 위장한 살인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밤 10시 긴급 수사회의가 다시 열렸다. 별장에서 발견된 자료들이 모든 참석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해군 참모총장 김철수 대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반역 행위입니다. 국정원 차장 박명수가 동의했다. 김태현은 이미 완전히 선을 넘었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수사본부장 강철민 차장이 보고했다. 김태현의 동향을 계속 추적하고 있지만 워낙 교묘합니다.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조미현 중사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할 겁니까? 정재호 중령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특별보호팀을 이사층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김태현의 조직은 생각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퍼시픽 시큐리티에는 전직 특수부대원들이 30여 명 소속되어 있었고 모두 실전 경험이 풍부한 프로들이었다. 정면 대결을 할 경우 상당한 피해가 예상됐다. 혹시 김태현을 도와주는 내부 협력자가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국정원 차장의 질문에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때 수사관 한 명이 급하게 들어왔다.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김태현이 최근 국방부 고위직들과 여러 차례 비공식 회동을 가졌습니다. 누구와 만났습니까? 정확한 신원은 확인 중이지만 국방부 정책실장급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 정보는 사건의 심각성을 한층 더 부각시켰다. 김태현이 단독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 내부에 든든한 후원자가 있다는 뜻이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수사 정보도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조미현 중사에게 또 다른 중요한 증언 기회가 주어졌다. 국정원에서 최고급 기밀 분석관이 파견되어 작년 사건에 대한 더욱 세밀한 조사를 진행했다. 중사님, 작년 사건 당시 김태현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을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기억나는 내용이 있습니까? 조미현 중사는 눈을 감고 그날 밤을 떠올렸다. 네, 그가 계획대로 진행하라, 증거는 남기지 마라, 윗선에서 승인됐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윗선이라고 했습니까? 네,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끝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도 했습니다. 다음 단계가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김태현의 표정을 보니 뭔가 더 큰 계획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미현 중사가 덧붙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탈북민 중에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김태현이 그 아이를 보고 특별히 신경 쓰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마치 그 아이가 누구인지 아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제일 먼저 죽였습니다. 조미현 중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이는 북한 고위층의 자녀였다고 합니다. 이 새로운 정보는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꿨다.
단순한 우발적 민간인 피해가 아니라 특정 인물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적 암살이었던 것이다. 그럼 김태현은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그 아이를 죽인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목격한 저를 이제서야 제거하려는 것 같습니다. 조미현 중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그날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끝까지 밝혀야 합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비록 강력한 적들이 자신을 노리고 있지만 이번에는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새벽 2시 조미현 중사가 있는 특별보호병실에 갑작스러운 정전이 발생했다. 비상발전기가 작동하기까지 불과 3초의 시간이었지만 그 짧은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병실 창문이 무음으로 깨지면서 검은 전투복을 입은 남자들이 밧줄을 타고 내려왔다. 경비를 서던 특별보호팀은 이미 마취총에 맞아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목표 확보. 3분 안에 철수한다. 김태현의 냉정한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울렸다. 조미현 중사는 잠에서 깨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목에 주사를 맞고 의식을 잃었다. 국정원 상황실에서는 3분 후 경보가 울렸다. 조미현 중사 납치. 병실이 습격당했습니다. 상황실장 김민수 차장이 급히 보고했다. 수사본부장 강철민 차장이 즉시 지시를 내렸다. 전 부대 비상. 서울 시내 모든 검문소 봉쇄하라. 김태현 일당이 움직이고 있다. CCTV 추적팀이 재빨리 병원 주변 영상을 분석했다. 검은색 승합차 2대가 북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번호판은 위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추적팀장이 보고하자 강철민 차장이 이를 악물었다. 헬기 출동시켜라.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김태현이 탄 첫 번째 승합차 안에서 의식을 잃은 조미현 중사가 뒷좌석에 누워 있었다. 김태현은 그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1년 동안 참 오래 살았군. 하지만 이제 끝이야. 운전석의 부하가 물었다. 사령관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서울 한복판으로 간다. 그들이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는 곳으로 말이야. 김태현의 입꼬리에 냉소적인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오늘 밤 서울 사람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줄 계획이니까. 새벽 3시 서울 시내 곳곳에서 추격전이 시작됐다. 경찰과 군이 합동으로 검문소를 설치했지만 김태현 일당은 미리 준비된 우회로를 이용해 포위망을 뚫고 있었다. 목표 차량이 강북구를 지나 한강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추적 헬기에서 보고가 들어왔다. 속도는 시속 80km,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강철민 차장이 무전으로 지시했다.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다. 무리한 추격은 금지한다. 하지만 김태현은 그들의 망설임을 이용해 계속 도망치고 있었다. 한강대교 위에서 첫 번째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경찰 특공대가 다리 양쪽 끝을 봉쇄하자 김태현의 승합차가 멈춰섰다. 김태현, 차에서 나와라. 확성기를 통한 경고가 울렸다. 하지만 승합차에서 내린 것은 김태현이 아니라 그의 부하들 뿐이었다. 속았군. 특공대장이 중얼거릴 때 한강 다리 아래에서 또 다른 승합차가 나타났다. 진짜 김태현과 조미현 중사는 이미 다른 경로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미끼 작전이었습니다. 진짜 목표를 놓쳤습니다. 오전 5시 김태현은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버려진 건물에 도착했다. 그곳은 재개발을 앞두고 비어있는 오래된 오피스텔이었다. 조미현 중사를 의자에 묶어놓고 찬물을 끼얹어 깨웠다. 잘 잤나? 이제 마지막 대화를 해보자. 김태현이 그녀 앞에 앉으며 말했다. 조미현 중사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상황을 파악했다. 당신이 김태현이군요. 그래, 바로 나다. 내가 1년 동안 숨기려 했던 진실을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 말이야. 김태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일이 벌어지고 있어. 작년 서해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거든. 조미현 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뜻입니까? 곧 알게 될 거야. 오늘 밤 서울에 특별한 일이 벌어질 테니까. 김태현이 가방에서 작은 장치를 꺼내 보였다. 그것은 리모컨 같아 보였지만 훨씬 복잡한 버튼들이 달려 있었다.
이게 뭔지 알겠나? 모르겠습니다. 이건 서울 전체를 어둠에 빠뜨릴 수 있는 장치야. 한편 국정원에서는 김태현의 위치를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다. 위성 추적, 휴대폰 기지국 분석, CCTV 영상 분석이 동시에 진행됐다. 강북구 일대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됩니다. 통신 분석관이 보고했다. 고출력 전자장비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철민 차장이 즉시 반응했다. 그곳이다. 특공대를 보내라. 하지만 민간인이 많은 지역입니다. 자칫하면 큰 피해가. 조심스럽게 접근하되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오전 6시 김태현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내가 알고 있는 작년 서해 사건, 그건 훨씬 큰 계획의 일부였어. 조미현 중사가 고개를 들었다. 무슨 계획 말입니까? 한반도 정세를 완전히 바꾸는 계획이야. 북한 고위층 자녀를 제거한 것도 그 계획의 시작이었고, 김태현의 눈빛이 광기로 번뜩였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됐어. 서울의 대혼란을 일으켜서 정부를 무너뜨리는 거야. 미쳤군요. 수백만 명이 피해를 볼 텐데. 혁명에는 희생이 따르는 법이지. 김태현은 벽에 걸린 서울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오늘 밤 9시에 서울 전체의 전력이 차단될 거야. 동시에 주요 통신망도 마비시킬 예정이고, 지도에는 여러 지점에 빨간 표시가 되어 있었다. 발전소, 통신기지국, 정부 주요 시설들이 동시에 공격받을 거야. 그러면 서울은 완전한 무법천지가 될 거고 그 혼란 속에서 새로운 세력이 권력을 잡게 되지. 조미현 중사는 소름이 돋았다. 당신 혼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혼자가 아니지. 정부 내부에도 우리 편이 많거든. 그 순간 김태현의 휴대폰이 울렸다. 네, 준비 완료됐습니다. 전화를 끄는 김태현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드디어 시작되는군. 내가 마지막으로 보게 될 광경이 될 거야. 조미현 중사가 필사적으로 말했다. 제발 그만하세요. 무고한 시민들이 다치게 됩니다. 무고하다고? 그들이 지금까지 썩은 정치인들을 지지해온 대가를 치르는 거야. 김태현의 목소리에는 광신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다. 오전 7시 특공대가 김태현이 숨어있는 건물을 포위했다. 하지만 건물 곳곳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어서 함부로 진입할 수 없었다. 건물 전체가 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주변 건물까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폭발물 처리 반장이 보고했다. 강철민 차장이 답답해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협상을 시도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심리전 전문가 박지영 교수가 제안했다. 김태현의 요구를 들어보고 시간을 벌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김태현과의 협상이 시작됐다. 확성기를 통해 협상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김태현 씨, 대화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김태현이 창문 가까이 다가와 소리쳤다. 원하는 건 간단해. 정부가 그동안 숨겨온 진실들을 모두 공개하는 거야. 어떤 진실 말입니까? 군과 정치인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국민들을 얼마나 속여왔는지 모든 걸 털어놓으라고. 김태현의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다. 그리고 나는 조미현을 데리고 안전하게 여기서 나갈 거야. 하지만 김태현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협상을 하는 동안 그의 부하들이 서울 곳곳에서 테러 준비를 완료하고 있었다. 사령관님, 모든 팀이 대기 위치에 도착했습니다. 무전기로 보고가 들어왔다. 좋아. 예정대로 오늘 밤 9시에 작전을 실행한다. 김태현이 조미현 중사를 보며 말했다. 내가 마지막까지 살아있을 수 있는 시간은 14시간 정도야. 그 후엔 서울이 지옥이 되고 너도 그 속에서 사라지게 될 거야. 오전 8시 국정원에서 김태현의 진짜 계획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통신 감청 결과 서울 곳곳에 김태현의 부하들이 잠복해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건 단순한 인질 상황이 아닙니다. 대규모 테러 계획입니다. 분석관이 긴급 보고했다. 서울 전체가 목표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즉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모든 정부 기관이 비상 대기에 들어갔고 군 병력이 서울 시내 주요 지점에 배치됐다. 시민들에게는 아직 공개하지 마라.
패닉이 일어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어. 김태현은 자신의 계획이 발각된 것을 알고도 여전히 여유로워했다. 이미 늦었어. 내 사람들은 이미 다 배치됐고 오늘 밤이면 모든 게 끝나. 조미현 중사가 간절하게 말했다.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다고? 내가 뭘 알겠어. 김태현이 비웃었다. 때로는 모든 걸 파괴해야만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법이야. 오늘 밤 서울이 무너지면 새로운 질서가 시작될 거야. 오전 9시 드디어 특공대가 건물 진입을 시도했다. 폭발물 처리반이 조심스럽게 폭탄들을 해체하면서 안전한 경로를 확보했다. 하지만 김태현은 이미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다. 시간이 됐군. 그가 리모컨을 조작하자 건물 지하에서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연막탄입니다. 시야가 차단됩니다. 특공대원이 무전으로 보고했다. 그 혼란 속에서 김태현은 조미현 중사를 끌고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 미리 준비해둔 헬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어. 김태현이 조미현 중사를 헬기에 밀어넣으며 말했다. 오늘 밤까지만 더 살아있으면 돼. 그 후엔 서울과 함께 사라져라. 헬기가 이륙하는 순간 추적 헬기들도 뒤따랐다. 하지만 김태현의 헬기는 서울 시내 고층 빌딩 사이로 위험하게 비행하며 추격을 따돌렸다. 목표를 놓쳤습니다. 시내 상공에서는 더 이상 추격이 어렵습니다. 결국 김태현은 조미현 중사와 함께 서울 어딘가로 사라졌다. 그리고 그가 예고한 오늘 밤 9시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오후 2시 김태현은 조미현 중사를 한강변에 버려진 창고로 옮겼다. 이곳은 재개발 계획이 무산되면서 방치된 곳으로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완벽한 은신처였다. 조미현 중사를 철제 의자에 묶어놓고 김태현이 시계를 확인했다. 이제 7시간 남았군. 내 계획이 실행되기까지 말이야. 창고 밖에서는 그의 부하들이 경계를 서고 있었고 모든 출입구가 철저히 차단되어 있었다. 오늘 밤 서울이 어둠에 빠지면 넌 그 어둠 속에서 영원히 잠들게 될 거야. 하지만 그때 창고 근처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김태현의 부하가 무전으로 보고했다. 사령관님, 동쪽에서 정체불명 차량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부 쪽인가? 아닙니다. 번호판도 다르고 차종도 군용이 아닙니다. 김태현이 쌍안경으로 살펴보니 검은색 SUV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김태현이 아는 부대 마크가 아니었다. 누구냐? 김태현이 중얼거릴 때 그 사람이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다. 김태현. 나는 이준호다. 조미현을 내놓아라. 이준호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김태현의 얼굴이 굳었다. 이준호? 그놈이 아직 살아있었나? 1년 전 서해 사건에서 실종된 줄 알았던 이준호 중사가 나타난 것이었다. 조미현 중사도 그 목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준호? 준호가 살아있다고? 이준호 중사는 조미현 중사와 해군 사관학교 동기였고 작년 서해 사건에서 함께 작전에 참여했던 인물이었다. 공식적으로는 북한군과의 교전 중 실종되어 전사 처리되었지만 실제로는 김태현의 만행을 목격하고 탈출했던 것이다. 김태현. 1년 동안 내 뒤를 쫓아다녔어. 이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내가 그날 밤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무고한 탈북민들을 학살한 것도 그 증거를 숨기기 위해 우리를 죽이려 한 것도. 김태현이 부하들에게 지시했다. 저놈을 제거해라. 하지만 이준호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그의 뒤에서 동료들이 나타나 창고를 포위했다. 우리도 만만치 않아, 김태현. 이준호가 비웃었다. 1년 동안 널 잡기 위해 준비해왔거든. 이준호와 그의 동료들은 작년 서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군인들로 구성된 비밀 조직이었다. 공식적으로는 모두 전사하거나 실종 처리되었지만 실제로는 김태현과 그의 배후 세력을 추적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레이 울프라고 불러. 이준호가 설명했다. 정부도 군도 믿을 수 없어서 우리끼리 뭉친 거야. 김태현 같은 놈들을 잡기 위해서 말이야. 그들은 1년 동안 김태현의 동향을 추적하면서 그의 범죄 증거들을 수집해왔다.
창고 안에서 조미현 중사는 이준호의 목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준호가 정말 살아있구나. 김태현이 그녀를 보며 냉소했다. 감동적인 재회가 될 뻔했는데 아쉽게도 너희 둘 다 오늘 죽을 예정이야. 하지만 그 순간 창고 남쪽에서 또 다른 소음이 들렸다. 정부 추적팀이 마침내 이곳을 찾아낸 것이다. 이쪽은 국군 수사단이다. 건물을 포위했다. 모두 투항하라. 확성기를 통한 경고가 울렸다. 이제 창고 주변에는 3개의 세력이 대치하고 있었다. 오후 3시 긴장감이 극도로 치솟은 상황에서 첫 번째 교전이 시작됐다. 김태현의 부하들이 정부 추적팀을 향해 먼저 발포했고 그레이 울프 팀도 응전했다. 창고 주변이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다. 조미현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 국군 수사단 현장 지휘관이 무전으로 지시했다. 하지만 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김태현의 부하들은 전직 특수부대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일반 수사관들로는 상대하기 어려웠다. 총성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이준호가 창고 쪽으로 접근을 시도했다. 미현아, 내 목소리 들려? 이준호가 창고 벽 너머로 소리쳤다. 나야 준호야. 조미현 중사가 간신히 대답했다. 준호, 나 여기 있어. 조금만 기다려. 금방 구해줄게. 하지만 김태현이 그녀에게 총을 겨누며 말했다. 한마디만 더 하면 바로 죽인다. 창고 안은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밖에서는 총격전이 계속되고 있었고 안에서는 김태현이 조미현 중사를 인질로 잡고 있었다. 오후 4시 이준호가 창고 지붕을 통해 침투를 시도했다. 그는 특수부대 출신답게 소음 없이 움직였고 김태현이 눈치채지 못하게 창고 내부로 들어왔다. 김태현. 갑자기 들린 목소리에 김태현이 뒤를 돌아봤다. 이준호가 총을 겨누고 서 있었다. 1년 만이군. 이준호. 정말 끈질기게 살아남았구나. 김태현도 총을 조미현 중사에게서 이준호 쪽으로 돌렸다. 하지만 이번엔 확실히 죽여주마. 그 전에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두 사람의 총구가 서로를 겨누는 팽팽한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준호야 조심해. 조미현 중사가 소리쳤다. 이 사람 완전히 미쳤어. 오늘 밤 서울 전체를 공격할 계획이야. 이준호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다. 뭐라고? 서울을 공격한다고? 그래, 오늘 밤 9시에 서울 전체가 어둠에 빠질 거야. 김태현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전력망 차단, 통신 마비, 그리고 주요 시설 폭파까지. 완벽한 카오스가 펼쳐질 거야. 이준호는 이제 단순히 조미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만 서울 시민을 구해야 하는 상황임을 깨달았다. 내가 그런 대규모 테러를 혼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준호가 물었다. 물론 혼자가 아니지. 정부 내부에도 우리 편이 있고 재정 지원을 해주는 큰손들도 있어. 김태현이 비웃었다. 놀랄 거야. 내가 누구들과 손을 잡았는지 알면 말이야. 누구와 손을 잡았는데? 그건 내가 죽기 전까지는 비밀이야. 그 순간 김태현이 방아쇠를 당기려 했지만 이준호가 더 빨랐다. 총성이 울리고 김태현의 어깨에서 피가 흘렀다. 하지만 김태현도 만만치 않았다. 그는 다친 어깨를 움켜쥐면서도 조미현 중사 쪽으로 몸을 굴렸다. 같이 죽자. 그의 손에는 수류탄이 들려 있었다. 안전피는 이미 뽑힌 상태였다. 다 죽어버려. 이준호가 재빨리 조미현 중사의 결박을 풀고 그녀를 안고 창고 문 쪽으로 뛰어갔다. 뒤에서 폭발음이 터졌고 창고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미현아, 괜찮아? 응, 고마워 준호야. 두 사람은 간신히 폭발에서 벗어났지만 김태현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오후 5시 무너진 창고 잔해 속에서 김태현이 기어나왔다. 그는 심하게 다쳤지만 아직 살아있었다. 젠장. 이런 식으로 당할 줄은.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사령관님 괜찮으십니까? 살아있다. 계획 변경 없이 예정대로 진행해라. 하지만 사령관님이 부상을. 상관없어. 오늘 밤 9시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라. 김태현은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다. 조미현과 이준호를 놓쳤지만 그의 진짜 목표는 서울 전체를 마비시키는 것이었다.
한편 이준호와 조미현 중사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다. 국군 수사단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지만 아직 위험은 끝나지 않았다. 미현아, 김태현이 말한 게 사실이야? 정말 오늘 밤에 서울을 공격한다고? 응,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 전력망을 차단하고 주요 시설들을 폭파한다고. 이준호가 국군 수사단 지휘관에게 급히 보고했다. 중령님, 긴급 상황입니다. 김태현이 오늘 밤 9시에 서울 전체를 공격할 계획입니다. 뭐라고?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지? 전력 차단과 주요 시설 폭파입니다. 대규모 테러 공격입니다. 국군 수사단은 즉시 정부에 긴급 보고를 올렸다. 서울 테러 경보 발령. 모든 부대 최고 경계 태세. 하지만 시간은 이미 부족했다. 김태현의 부하들은 1년 동안 준비해온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아직 4시간이 남았어. 이준호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그들을 막을 수 있을까? 조미현 중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막아야지. 수백만 사람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야. 이준호의 눈빛에는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오후 6시 김태현이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모든 팀 최종 점검하라. 3시간 후 서울은 완전한 어둠에 빠질 것이다. 그의 부하들은 서울 곳곳에 위치한 발전소, 통신기지국, 정부 청사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번엔 실패할 수 없어. 우리의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라도. 김태현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 조미현과 이준호는 나중에 처리하고 일단 서울부터 무너뜨리자. 그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황혼이 지는 하늘에 울려 퍼졌다. 이제 정말로 서울의 운명을 건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오후 7시 청와대 지하 상황실에서 긴급 국가안보회의가 열렸다. 대통령을 비롯해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정원장이 모두 참석했다. 대형 스크린에는 서울 전역의 주요 시설들이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김태현 일당이 목표로 하는 시설들입니다. 국정원장이 브리핑을 시작했다. 한국전력공사 본사 서울 주요 변전소 5곳, KT통신기지국 12곳, 그리고 정부청사와 국회의사당까지 총 23개 지점입니다. 대통령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다. 만약 이 모든 곳이 동시에 공격받는다면 서울 전체가 완전히 마비됩니다. 전기도 끊기고 통신도 안 되고 정부 기능도 정지됩니다. 국방부 장관이 보고했다. 현재 모든 대상 시설에 특수부대를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적들도 전문가들이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간인 대피는 어떻게 하지? 행정안전부 장관이 걱정스러워했다. 자칫하면 패닉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언론에는 공개하지 말고 조용히 주요 지역 주민들만 대피시켜라.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졌다. 하지만 김태현의 계획은 그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치밀했다. 1년 동안 준비해온 완벽한 테러 시나리오였다. 그 같은 시각 이준호와 조미현 중사는 국군 수사단과 함께 김태현의 계획을 분석하고 있었다. 미현아, 내가 들은 게 전부야? 다른 단서는 없어? 이준호가 간절하게 물었다. 김태현이 리모컨 같은 걸 보여줬어. 그걸로 모든 걸 조종한다고 했어. 조미현 중사가 기억을 더듬었다. 그리고 누군가와 계속 통화를 했는데 윗선에서 승인됐다고 말하더라고. 윗선이라. 이준호가 생각에 잠겼다. 정부 내부에 협력자가 있다는 뜻이군. 국군 수사단장 강철민 차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럼 우리 작전 계획도 세워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후 8시 김태현의 부하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종 점검을 마쳤다. 1번 팀 한국전력공사 본사 앞 대기 완료. 2번 팀 서초구 변전소 주변 잠복 완료. 3번 팀 종로구 통신기지국 접근 완료. 무전기를 통해 보고가 계속 들어왔다. 김태현은 임시지휘소에서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어깨 부상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광기로 번뜩였다. 좋아, 모든 팀 준비 완료됐군. 정확히 9시에 일제히 실행한다. 그는 벽에 걸린 서울 지도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오늘 밤 서울은 완전히 새로워질 거야.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에 이준호의 그레이 울프 팀도 움직이고 있었다. 형님, 김태현 부하들의 위치를 대부분 파악했습니다. 그레이 울프 팀원 중 하나인 박상민 중사가 보고했다. 하지만 숫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전부 25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8명뿐이지만 어쩔 수 없지. 정부군과 협력해서 막아야 해. 조미현 중사가 나섰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안 돼, 너무 위험해. 아니야, 준호야, 이건 내 문제이기도 해. 김태현 때문에 1년 동안 고생한 건 나니까. 오후 8시 30분 첫 번째 위기가 시작됐다. 한국전력공사 본사에 잠입한 김태현의 부하들이 중앙제어실을 장악하려 했다. 하지만 미리 대기하고 있던 특수부대와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본부 1번 목표에서 교전 중입니다. 특수부대장이 무전으로 보고했다. 적들이 폭발물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절대 저지해라.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 서울 전체가 마비된다. 강철민 차장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총성과 폭발음이 한국전력공사 본사 곳곳에서 울렸다. 같은 시각 종로구 통신기지국에서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김태현의 부하 셋이 기지국 펜스를 넘어 내부로 침투했다. 통신을 차단하면 정부가 상황을 통제할 수 없게 돼. 그들 중 한 명이 폭발물을 꺼내며 말했다. 하지만 그때 어둠 속에서 이준호가 나타났다. 거기서 멈춰. 그의 총구가 침입자들을 겨냥했다. 우리를 누구라고 생각해? 침입자 중 하나가 비웃었다. 1년 전에 죽었어야 할 놈이 왜 아직도 기어다니고 있어? 그래, 나는 죽었어야 했지. 하지만 너희 같은 놈들을 잡기 위해 살아남았어. 종로구 기지국에서 치열한 근접전이 벌어졌다. 이준호는 혼자서 셋을 상대해야 했지만 1년 동안 복수를 준비하며 단련한 실력을 발휘했다. 첫 번째 적의 무기를 빼앗고 두 번째 적을 제압한 순간 세 번째 적이 폭발물의 기폭 장치를 작동시키려 했다. 같이 죽자. 하지만 이준호가 더 빨랐다. 그는 폭발물을 적에게서 빼앗아 멀리 던졌다. 폭발음이 하늘을 울렸지만 중요한 통신 시설은 무사했다. 3번 지점 안전 확보. 이준호가 무전으로 보고했다. 오후 8시 45분 가장 중요한 목표인 광화문 일대에서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김태현의 핵심 부하들이 정부청사 지하에 대형 폭탄을 설치했다는 정보가 들어온 것이다. 폭탄의 위력이 엄청납니다. 폭발물 처리 반장이 보고했다. 터지면 반경 500m 내 모든 건물이 무너집니다. 광화문 일대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있었다. 저녁 시간이라 퇴근하는 사람들과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었다. 즉시 시민 대피를 시작하라. 경찰청장의 명령이 떨어졌다. 광화문 광장에서 급작스러운 대피 방송이 울렸다. 시민 여러분, 안전을 위해 즉시 이 지역을 벗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대피 명령에 사람들은 당황했다.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대피하라는 거지? 혼란 속에서 일부 시민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경찰들이 질서를 유지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천천히 침착하게 대피해 주세요. 확성기를 통한 안내가 계속됐지만 시간은 부족했다. 그때 조미현 중사가 폭발물 처리 현장에 도착했다.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중사님, 너무 위험합니다. 폭발물 처리 반장이 말렸다. 하지만 저는 김태현의 폭탄 구조를 본 적이 있어요.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조미현 중사는 작년 서해 사건 때 김태현이 사용했던 폭발물의 특징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항상 이중 안전장치를 설치해요. 하나를 해제해도 또 다른 트랩이 있어요. 폭발물 처리 반장이 놀랐다. 그럼 일반적인 해체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정부청사 지하에서 폭탄을 발견한 처리 반원들이 긴급 보고를 올렸다. 폭탄이 정말 복잡합니다. 빨간 선, 파란 선, 노란 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타이머도 2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미현 중사가 무전기로 지시했다. 절대 빨간 선부터 자르면 안 돼요. 김태현은 항상 함정을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란 선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그게 진짜 기폭선일 가능성이 높아요.
조미현 중사의 조언에 따라 처리 반원들이 조심스럽게 폭탄에 접근했다. 오후 8시 50분, 타이머는 1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광화문 일대 대피는 70% 정도 완료됐지만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위험 지역에 남아 있었다. 더 빨리 대피시켜야 합니다. 현장 지휘관이 다급하게 외쳤다. 그때 김태현의 음성이 확성기를 통해 들렸다. 서울 시민들아, 곧 너희들의 세상이 바뀔 거다. 그의 목소리는 광화문 일대에 울려 퍼졌다. 썩은 정치인들과 부패한 공무원들이 지배하는 세상은 오늘 밤으로 끝이야. 시민들이 더욱 공포에 빠졌다. 김태현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추적팀이 보고했다. 광화문 북쪽 빌딩 옥상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준호가 즉시 반응했다. 내가 가겠습니다. 하지만 조미현 중사가 그를 막았다. 안 돼, 너무 위험해. 하지만 누군가는 가야 해. 그럼 우리 같이 가자. 두 사람이 결의를 다지며 김태현이 있는 빌딩을 향해 달렸다. 뒤에서 폭발물 처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고 시민 대피도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빌딩 옥상에서 김태현은 여전히 확성기를 잡고 있었다. 이제 5분 남았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순간이야. 그의 옆에는 리모컨이 놓여 있었다. 그것으로 서울 곳곳에 설치된 모든 폭탄을 동시에 터뜨릴 수 있었다. 이준호와 조미현 중사가 옥상 출입문을 열고 나타났다. 김태현, 이제 그만해. 또 감동적인 재회로군. 김태현이 리모컨을 들어보였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 내가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서울은 지옥이 될 거야. 제발 다시 생각해봐요. 조미현 중사가 간절하게 말했다. 무고한 시민들이 다쳐요. 무고하다고? 그들이 지금까지 부패한 정치인들을 뽑아준 거 아니야? 김태현의 눈빛은 완전히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 나라를 바꾸려면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해. 이준호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내가 원하는 건 정의가 아니야. 단순한 복수지. 복수? 김태현이 비웃었다. 이건 혁명이야. 그의 손가락이 리모컨 버튼 위에 올려졌다.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이었다. 옥상에서 김태현의 손가락이 리모컨 버튼 위에 놓인 그 순간 이준호가 재빨리 몸을 날렸다. 안 돼. 두 사람이 뒤엉켜 바닥에 굴렀고 리모컨이 옥상 바닥에 떨어졌다. 김태현이 리모컨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조미현 중사가 더 빨랐다. 그녀가 리모컨을 집어들고 옥상 난간 너머로 던져버렸다. 안 돼. 내 계획이. 김태현이 절규했지만 이미 늦었다. 리모컨은 10층 아래 도로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김태현은 포기하지 않았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가 주머니에서 또 다른 작은 장치를 꺼냈다. 예비 기폭 장치야. 이것만 있으면 여전히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어. 이준호와 김태현이 다시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다. 1년 동안 쌓인 분노가 폭발하듯 두 사람은 서로에게 주먹을 날렸다.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알아? 이준호가 소리쳤다. 그 탈북민 아이들도 우리 동료들도. 그건 필요한 희생이었어. 김태현이 대답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순간 김태현이 예비 기폭 장치를 작동시키려 했지만 조미현 중사가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이제 그만하세요. 장치가 두 사람의 손 사이에서 떨어져 나갔다. 하지만 김태현은 마지막 수단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부하 중 하나가 옥상 반대편에서 헬기를 조종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령관님, 여기로. 헬기에서 밧줄이 내려왔다. 김태현이 재빨리 밧줄을 잡고 올라타려 했다. 놓치면 안 돼. 이준호가 김태현의 다리를 붙잡았지만 헬기가 상승하면서 그도 함께 끌려 올라갔다. 준호야. 조미현 중사가 소리쳤다. 하지만 헬기는 이미 높이 올라가고 있었다. 헬기 안에서 김태현과 이준호의 마지막 격투가 벌어졌다. 좁은 헬기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제압하려 했다. 이번에야말로 끝장내주마. 김태현이 칼을 뽑았지만 이준호가 그의 손목을 잡아막았다. 헬기가 불안정하게 흔들리면서 조종사도 균형을 잃었다. 사령관님, 위험합니다. 그 순간 이준호가 김태현을 헬기 밖으로 밀어냈다.
김태현은 비명을 지르며 한강으로 추락했다. 하지만 그는 물속에서 살아남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오후 9시 정각 광화문 지하에서 마지막 폭탄이 안전하게 해체됐다. 폭탄 해체 완료. 모든 시민 안전. 폭발물 처리 반장의 안도하는 목소리가 무전을 통해 울렸다. 서울 곳곳에서 김태현의 부하들도 모두 체포됐다. 하지만 김태현 본인은 여전히 행방불명이었다. 김태현이 한강에서 실종됐습니다. 수색팀이 보고했다. 하지만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강철민 차장이 이를 악물었다. 그놈이 살아있다면 또 다른 계획을 세울 거야. 절대 방심하면 안 돼. 이틀 후 인천공항에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다. 김태현이 가짜 여권을 사용해 필리핀행 비행기에 탑승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CCTV에 찍힌 모습입니다. 공항 보안팀장이 영상을 보여줬다. 머리 색깔을 바꾸고 안경을 썼지만 걸음걸이와 체형으로 김태현임이 분명했다. 목적지는 필리핀 마닐라입니다. 국정원에서는 즉시 필리핀 당국에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김태현은 이미 마닐라에 도착한 뒤였다. 마닐라에서 김태현은 현지 무기상과 접촉했다. 카를로스 오랜만이군. 김태현이 어두운 창고에서 필리핀 사람과 악수했다. 준비해달라고 한 물건들은 어떻게 됐나? 모두 준비했습니다, 미스터 김. 카를로스가 대형 상자를 열어보였다. 안에는 최신형 무기들과 폭발물들이 가득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진짜 복수를 시작할 거야. 김태현의 눈빛에는 여전히 광기가 서려 있었다.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한편 서울에서는 조미현 중사와 이준호가 김태현을 쫓아 마닐라로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정말 가야 해? 조미현 중사가 걱정스러워했다. 김태현은 필리핀에서도 위험한 인맥들과 연결되어 있을 거야. 그래서 더 빨리 잡아야 해. 이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놔두면 또 다른 테러를 계획할 거야. 이번에는 국제적인 규모로 말이야. 국군 수사단에서는 두 사람에게 특별 임무를 부여했다. 김태현을 체포하고 그의 무기 거래망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도착한 조미현 중사와 이준호는 현지 경찰의 도움을 받았다. 김태현이라는 한국인이 무기상과 접촉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마닐라 경찰서장이 브리핑했다. 그는 파시그 지역의 카를로스 산체스와 거래를 했습니다. 카를로스는 어떤 인물입니까? 이준호가 물었다. 동남아시아 최대 불법 무기상 중 하나입니다. 매우 위험한 인물이죠. 경찰서장의 표정이 심각했다. 그의 창고는 마닐라 외곽산업단지에 있습니다. 마닐라 밤거리를 달리며 조미현 중사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1년 전 그 끔찍한 밤부터 시작된 악몽이 이제 외국 땅에서 끝날 수도 있었다. 준호야, 우리가 정말 김태현을 잡을 수 있을까? 잡아야지. 안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거야. 이준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증거도 확실히 잡을 거야. 그놈이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도록. 현지 경찰차 2대가 그들을 호위하며 함께 이동했다. 마닐라 외곽 산업단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0시가 넘어 있었다. 어둠 속에서 김태현의 창고가 희미하게 보였다. 저기 불빛이 보입니다. 경찰관 중 하나가 쌍안경으로 관찰하며 말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옮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호가 확인해 보니 김태현과 카를로스가 대형 상자들을 트럭에 싣고 있었다. 저놈들이 무기를 어디론가 옮기려는 것 같아. 지금 들어가야 합니다. 조미현 중사가 말했다. 놓치면 또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창고 포위 작전이 시작됐다. 필리핀 경찰 특공대와 함께 조미현 중사, 이준호가 창고를 포위했다. 김태현, 나와라. 확성기를 통한 경고가 울렸다. 창고 안에서 총성이 터졌다. 김태현의 부하들이 먼저 공격을 시작한 것이다. 모든 팀 교전 시작. 특공대장의 명령과 함께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창고 주변이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다. 이준호와 조미현 중사는 창고 측면으로 접근했다. 너는 여기서 지원 사격을 해줘. 이준호가 조미현 중사에게 말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서 김태현을 잡겠어.
너무 위험해. 혼자 가면 안 돼. 하지만 누군가는 들어가야 해. 이준호가 창고 후면 출입구로 몸을 숨기며 이동했다. 뒤에서 조미현 중사가 엄호 사격을 했다. 탄환들이 창고 벽을 때리며 불꽃을 튀겼다. 창고 안에서 김태현은 카를로스에게 소리쳤다. 빨리 뒷문으로 빠져나가자. 하지만 경찰들이 포위했습니다. 카를로스가 당황했다. 그럼 끝까지 싸워야지. 김태현이 기관총을 집어들었다. 그 순간 이준호가 창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김태현, 이제 끝이야. 이준호, 정말 끈질기게 따라왔군. 김태현이 총구를 이준호에게 겨눴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죽을 차례야. 창고 안에서 마지막 대결이 시작됐다. 이준호와 김태현이 무기들 사이에서 격렬하게 총격전을 벌였다. 총알들이 금속 상자들을 때리며 불꽃이 튀었다. 1년 동안 날 쫓아다니느라 수고했어. 김태현이 소리쳤다. 하지만 여기서 내 복수는 끝이야. 복수가 아니야. 이준호가 대답했다. 정의야. 내가 죽인 사람들을 위한 정의. 두 사람의 총격전이 더욱 치열해졌다. 그 순간 조미현 중사가 창고 안으로 들어왔다. 준호, 괜찮아? 미현아, 위험해. 나가. 하지만 조미현 중사는 김태현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김태현, 이제 정말 끝이에요. 너, 모든 게 너 때문이야. 김태현이 조미현 중사를 향해 총을 겨눴다. 하지만 이준호가 더 빨랐다. 그의 총알이 김태현의 어깨를 관통했다. 김태현이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다. 끝났어, 김태현. 이준호가 다가가며 말했다. 김태현은 어깨에서 피를 흘리며 벽에 기대앉았다.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 그의 눈빛에서 광기가 사라지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한 일을 후회하지는 않아. 이 썩은 세상을 바꾸려고 했을 뿐이야. 조미현 중사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당신이 바꾸려던 방식은 잘못된 거였어요.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건 정의가 아니에요. 필리핀 경찰이 김태현을 체포했다. 카를로스와 그의 부하들도 모두 잡혔다. 창고에서는 대량의 불법 무기들이 발견됐다. 이 정도면 작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양입니다. 필리핀 경찰서장이 놀라워했다. 김태현이 정말 위험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군요. 조미현 중사와 이준호는 마침내 1년간의 악몽을 끝낼 수 있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야. 이준호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김태현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이것이었다. 내가 없어도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또 있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그 말은 여전히 불길한 예언처럼 들렸다. 조미현 중사와 이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알았다. 김태현 개인은 잡았지만 그가 대표하는 어둠의 세력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마닐라의 새벽 하늘이 밝아오면서 두 사람은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길고 긴 악몽이 끝났지만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싸워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조미현 중사와 이준호는 인천공항에서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해군 참모총장을 비롯해 국정원장, 그리고 수많은 언론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마이크 앞에서 말했다. 김태현과 그의 일당이 모두 체포되었으며 테러 위협이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지만 조미현 중사의 마음은 복잡했다. 김태현은 잡혔지만 그가 남긴 상처들은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다. 기자회견에서 조미현 중사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털어놓았다. 1년 전 서해에서 벌어진 일부터 최근의 성폭행 시도까지 저는 오랫동안 침묵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군대 내에서 여성들이 당하는 부당한 대우와 성희롱, 그리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들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다. 그녀의 용기 있는 증언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준호도 마이크를 잡았다. 저희가 김태현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조미현 중사를 바라보며 말했다. 조미현 중사의 용기와 끈기, 그리고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정민 하사를 비롯해 양심적인 군인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에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군 내부의 감시와 견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일주일 후 국회에서는 군 내 성폭력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조미현 중사 사건이 계기가 되어 여군 보호와 권익 신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작된 것이다. 조미현 중사님의 용기가 없었다면 이런 변화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이 말했다. 앞으로는 군대에서도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군인들이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미현 중사는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경험을 상세히 증언했다. 박진혁 상사는 성폭행 미수와 폭행 혐의로 군사법정에서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그가 김태현으로부터 돈을 받고 조미현 중사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이 모두 드러났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욕심과 금전적 이익을 위해 동료 군인을 해치려 했으며 이는 군인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판사의 선고문이 법정에 울렸다. 조미현 중사는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최원석 대위를 비롯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상급자들도 모두 처벌받았다. 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 결과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확인됐고 관련자들은 모두 강등이나 전역 처분을 받았다. 군대는 계급사회이지만 그것이 불의를 용인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전군에 보낸 지시문에서 강조했다. 앞으로는 계급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부당한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조미현 중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군 내 성폭력 방지 교육 담당관으로 임명됐다. 그녀의 경험과 용기가 다른 여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역할이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조미현 중사가 동료들과의 간담회에서 말했다. 하지만 제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교육을 받은 신병들은 모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준호는 그레이 울프 팀과 함께 군 내부 부조리를 감시하는 특별 조직의 공식 승인을 받았다. 우리는 더 이상 지하에 숨어 있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준호가 팀원들에게 말했다. 이제 공식적으로 군 내부의 비리와 부조리를 척결하는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그레이 울프는 군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각종 부정부패와 인권 침해 사건들을 담당하게 됐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다른 잠재적 가해자들에게는 큰 압박이 되었다. 이정민 하사는 용기 있는 신고로 표창을 받았다.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털어놓았다. 하지만 조미현 중사님이 당하신 일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신고가 없었다면 사건의 진실이 영원히 묻힐 뻔했다. 앞으로도 의료진으로서 환자를 보호하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현재 군 의료진 윤리교육의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한 달 후 국정원에서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다. 김태현과 연결된 또 다른 조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석관이 보고했다. 필리핀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태현은 더 큰 국제적 네트워크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정보는 아직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김태현 같은 인물들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조미현 중사는 이런 소식을 들어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녀가 이준호와 함께 작전 회의에 참석하며 말했다. 우리에게는 동료들이 있고 시스템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생겼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확신이 서려 있었다. 1년 전 그 끔찍한 밤을 견뎌낸 그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국방부에서는 조미현 중사의 사례를 바탕으로 전군에 새로운 신고 시스템을 도입했다. 익명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자 보호 제도도 강화됐다. 더 이상 가해자들이 계급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압박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설명했다.
그리고 모든 신고는 외부 기관에서도 동시에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조미현 중사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놀라웠다. 반년이 지난 후 조미현 중사는 승진하여 상사가 됐다. 진급식에서 그녀는 짧은 소감을 밝혔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참석한 동료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준호 중사를 비롯해 저를 도와준 모든 분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혀준 이정민 하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앞으로도 저는 더 나은 군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조미현 상사와 이준호는 한강변을 걸으며 대화를 나눴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 이준호가 말했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들이야. 맞아. 조미현 상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걸. 그들은 1년 전 그 끔찍한 밤부터 시작된 긴 여정을 마침내 마무리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준호야,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길까? 조미현 상사가 물었다. 아마 그럴 거야. 이준호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있잖아.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 그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김태형 같은 악인들도 있지만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 조미현 상사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이 그 빛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몇 달 후 조미현 상사에게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다. 그녀의 사례가 해외에도 알려져서 다른 나라의 여군들로부터 연대와 지지의 메시지가 도착한 것이다. 전 세계 여성들이 당신의 용기에 감명받았습니다. 번역된 편지를 읽으며 조미현 상사는 감동했다. 자신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이준호도 마찬가지였다. 그레이 울프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다른 부대에서도 비슷한 조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우리가 시작한 일이 전군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팀원 중 하나가 보고했다. 부조리를 감시하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준호는 뿌듯함과 함께 책임감도 느꼈다.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더욱 많아졌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조미현 상사는 신임 여군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게 됐다. 여러분이 군복을 입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 힘든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신임 여군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들에게 조미현 상사는 단순한 선배가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었다.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조미현 상사는 문득 1년 전을 떠올렸다. 그때의 자신은 두렵고 외롭고 절망적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자신은 달랐다. 여전히 세상에는 어둠이 있지만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빛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 빛을 지켜나갈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조미현 상사는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도 한 명의 악인을 막았고 한 명의 선인을 더 만들었다. 그녀가 썼다. 김태현은 잡혔지만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김태현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도 있다. 정의를 믿고 진실을 말하고 서로를 보호하는 우리들이.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작은 별들처럼 그들의 싸움도 계속될 것이었다.